네, 오늘은 스피노자, 에티카, 그리고 정치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책은 동서문화사, 인문고전의 가장 중요한 출판사죠.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책이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페이지 수는 500페이지가 좀 넘고요. 화보도 앞쪽에 표지에는 꽤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노자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고요. 칼라 하보가 이제 스피노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앞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피노자는 그 네덜란드 철학자죠. 1632년에 태어나서 1677년까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로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신주 씨가 이거를 스피노자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스피노자, 에티카. 자, 윤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이 책은 에티카와 정치론 두 개의 책을 이제 하나로 묶었죠. 두 개의 파트를. 에티카가 1부가 이제 신에 관하여, 2부는 정신의 본성과 그 기원에 관하여, 그리고 3부는 감정의 기원과 그 본성에 관하여. 그러니까 2부는 정신이고 3부는 감정이고 4부는 인간의 예속 또는 감정의 힘에 관하여, 5부는 지성의 능력 또는 인간의 자유에 관하여. 이렇게 마치 메슬로우의 그런 5단계처럼. 근데 신이 이제 1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론에 가서는 서론부터 시작해서 자연권에 관하여,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최고 권력 소관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목적에 관하여, 군주국가에 관하여, 그 다음에 귀족국가, 그 다음에 민주국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지금 이제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죠. 자, 소크라테스 시대도 마찬가지고 현대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그 지배를 하는 정치가 잘못된다면 모든 퍼즐이 다 붕괴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학은 윤리학이랑 같은 말이죠. 정치는 한마디로 또 윤리학으로 들어가고 사회 전반의 개인과 공동체, 국가 간의 어떤 연결이 되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자, 행복과 자유, 물론 실질적인 경제와 국가의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을 하겠죠. 자, 이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스피노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에 관하여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신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그 부분들은 꽤 차이가 많이 나고, 참고로 읽으시길 바라고, 2부 정신의 본성과 그 기원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또 신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신을 떠나서는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죠. 자, 그렇다면 이제 3부에 보시면은 감정의 기원과 그 본성에 관하여 이 파트가 있는데, 지금 클래식 음악으로 제가 그 배경을 깔았습니다. 자, 클래식 음악을 분위기상으로 잠깐 띄워놓고요. 감정의 기원과 그 본성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카르트는 정신이 정신 자신의 활동을 할 때 절대적인 지배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여러 감정을 그 제1원인에 의해서 설명하려 했으며, 동시에 자신이 감정에 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 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는 데카르트는 오로지 그의 위대한 정신적 통찰력만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이것에 관해서 나중에 다른 곳에 설명하려 한다. 여기서 나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파악하려 하기보다 도리어 비웃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려 한다. 인간의 과실과 우매한 행위를 기하학적 방법으로 탐구하려는 나의 의도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성에 모순되는 방식으로 무섭도록 공허하고 불합리하게 잘못 기술했던 사상들을
이성적인 방법에 따라 논증하려는 나의 의도는 그들의 눈에는 틀림없이 기이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의도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여기서 제시해보려 한다. 이런 것들이 칸트에게도 영향이 미쳤다는 느낌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증오하거나 분노하거나 질투하는 감정도 그 자체로 고찰한다면 감정 이외의 다른 괴물과 같이, 개개의 물질과 같이 자연의 필연성과 힘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이로써 감정은 인식되어야 할 확실한 원인을 전제로 하고, 다만 우리가 관상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대상인 다른 사물의 특질처럼 우리들의 인식에 유용한 일정 특질을 갖추고 있다. 감정은 인식되어야 할 확실한 원인을 전제로 한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죠. 자, 감정이란 감정은 이제 정서라고도 이렇게 관로해서 얘기했는데, 신체의 활동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혹은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신체의 변형이며, 동시에 그런 변형이란 자극 상태를 말합니다. 관념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변형이 어느 충분한 원인일 수 있다면 이 경우 나는 감정을 능동으로 해석하고 그 외의 경우는 수동으로 해석한다. 네. 신체에는 정신의 사색 활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정신에도 신체의 운동과 정지 또는 다른 무엇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다. 의미심장한 문장들이 꽤 많이 이 3부에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욕구에 대하여 거의 무조항이며 자신의 충동을 제한하는 힘도 거의 없음을 경험은 우리들에게 남김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욕구하는 행위에만 자유가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에 대한 충동은 우리가 자주 생각해내는 다른 별개의 것을 상기하면서 쉽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격렬한 감정을 갖고 욕구하는 행위에는 자유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것을 생각해보았죠. 그 충동을 진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 인간이 많은 경우 다음 날에 후회할 일을 지금 해오고 또 상반되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 좀 더 선한 것을 보면서도 좀 더 나쁜 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그들이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명신을 그 무엇도 전혀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젖먹이가 젖을 열망하는 것을 자유라 생각하며 화가 난 아이가 복수하는 것, 겁만 아이가 도망하는 것, 이들 모두를 자유의지에 있는 행동을 믿는 것이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이 술이 깨고 난 다음에 후회할 만한 이야기를 취한 김에 횡설수설해버리는 것도 정신의 자유에 의한 행동을 믿고 있다. 동시에 정신 착란자, 수다스러운 여자, 아이들 그리고 그 위에 이것도 유사한 많은 사람들의 행동도 정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이라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 행동은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인데도 말이다. 그렇죠. 자유와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경험은 스스로 이성에 못지않게 명료히 다음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즉 사람들이 자유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의식하지만 그 행위의 결정 원인에 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정신의 여러 결정은 충동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체의 상태가 다양함에 따라 그만큼 정신의 결정에도 변화가 많다는 사실을 경험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실제 각 개인은 자기 감정에서 이끌려지고 지배되고 상반되는 감정에 휘말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또 어떤 감정에도 동하지 않는 사람은 사소한 동기에 의해서도 이것저것으로 움직여진다. 이상의 결론으로 의심없이 자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신의 결정, 즉 충동과 신체의 결정은 본성상 동시에 일어나고 혹은 오히려 동일물이다. 그 동일물이 사유의 속성 밑에서 관찰되고 설명될 때 우리는 이를 결이라 부른다. 또 그것이 연장의 속성 밑에서 관찰되고 운동과 정제 부축에서 연역될 때 이를 결정이라 부른다. 이것은 곧 다시 논할 때 명확하게 다음엔 다시 논할 때 용어가 밝혀질 것이다. 네, 좋은 말들이죠. 식욕과 성욕이 이 지금 설명한 것들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았고요.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 기쁨이란 정신이 좀 더 커다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정신의 수동을 뜻하며 슬픔이란 정신이 좀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정신의 수동을 의미한다. 즐거운 감정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할 때 나는 그것을 쾌감 혹은 상쾌라고 한다. 슬픔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할 때 나는 그것을 고통 혹은 우울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 쾌감과 고통을 말할 때 이것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강하게 자극될 경우이며 이와 반대로 상쾌나 우울이니 하는 것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자극될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다. 아주 철학자답게 분석하고 이성과 논리로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에 관해서도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극복된 증오는 사랑으로 바뀐다. 그때 이 사랑은 정오가 선행되지 않았을 때보다 한층 더 크다. 네, 이런 말들도 있군요. 네, 의미심장한 말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부 인간의 예속 또는 감정의 힘에 관하여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5부가 참 관심있게 느껴지는 게 지성의 능력 또는 인간의 자유에 관하여 이런 부분들을 읽는다면은 우리가 좀 더 정신과 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한결 굉장히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정치론이 거의 283페이지부터 정치론이라는 또 다른 그 하나의 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목적. 네. 이 국가라는 거는 이제 홉스나 그 로크의 어떤 그런 국가 부분과도 제가 아직 이 책은 다는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꽤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남자는 대체로 관능적 감정에 의해서만 여자를 사랑한다. 또 여자의 재능과 지혜를 여자가 아름다울 때만 높이 평가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호의를 표시하는 것을 싫어한다. 네, 이런 말들도 있고요. 뒤에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사상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한 단락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려운 용어들이 좀 있고요. 인간의 감정에 대하여 이 파트를 끝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정리한 부분 코나투스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감정과 코나투스 에티카의 제3부는 감정론을 다루고 있다. 증오, 분노, 질투 등의 감정도 그 자체에 있어서 고찰된다면 감정 이외의 다른 개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필연성과 힘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다. 감정을 기하기에 있어서 또 물체론에 있어서 모든 물체의 운동이 다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 보고 냉정하게 관찰할 것이다. 감정이 무엇보다 자연의 사물인 것은 그것이 적용후 철학 혹은 형이상학과의 관계에서 논된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인지 그는 감정론에 있어서 개개의 감정론을 다루는 데 앞서 우선 감정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물체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노력, 즉 코나투스를 얘기하죠. 이게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 의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나투스는 뒤에서 말했듯이 사물의 현실적인 본질로 관련되는 것으로 감정론에서 보다도 형이상학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정론의 머리말에 논했던 것도 감정의 그의 체계에 특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물의 본질과 존재, 스피노자는 그 형이상학에서 에티카 제1부를 얘기합니다. 신이 만든 사물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신이 만든 것, 즉 양태 중 특히 유한양태라 불리는 것이다. 실체는
존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필연적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면서도 유한자의 존재는 유한자 상호의 인과적인 연관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것에 한정되는 일정한 시간적인 존재뿐이다. 그러나 유한자의 본질 중에서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 본질은 한편으로는 영원이나 영원의 진리라고 주장되고 있다. 즉 유한자에 있어서 본질은 영원하지만 그 존재는 유한하고 시간적일 수밖에 없다. 유한자에게 있어서 그 본질과 존재는 관계가 없다. 그것도 도리다. 이것은 스피노자가 여기서 말한 본질이란 사물의 관념적 본질로 현실적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감정론에 있어서 존재하는 힘으로서의 사물의 현실적인 본질에 대해 말하는 유한자가 다른 유한자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받거나 반대로 영향을 주는 것은 유한자 자신 중에 자신의 존재에 고집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한다. 즉 사물의 존재는 사물의 상호 역관계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사르트르의 느낌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물 존재의 지속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힘과 다른 것의 존재를 유지하는 힘과의 상호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멋진 말이죠. 우리는 타자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우리는 명명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정의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사물의 힘이 다른 것의 힘에 비해 약하면 전자의 존재의 지속은 그만큼 짧다. 이렇게 사물의 코나투스는 직접 그 자신의 존재를 한정하지는 않지만 존재와 밀접하게 관계한다. 따라서 영원 본질이 관념적 본질이라면 사물이 그 존재를 유지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힘은 사물의 현실적 본질로 보이는 것이다. 영원히 관념적, 신에 대한 느낌입니다. 사물이 그 존재를 유지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힘은 사물의 현실적 본질을 본다. 코나투스는 신의 힘. 이 뒷부분 쭉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들, 인간의 예속에 대해서 코나투스는 충동이라 불린다. 수동 감정과 능동 감정, 용기와 관용. 인간은 감정의 동물. 감정은 그것과 대립적인 하지만 더욱 강력한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력한 관념은 어떤 도움도 안 된다. 힘이 필요하다. 감정에 대한 관념이나 이성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에 인간은 일종의 절망에 빠지게 된다. 선과 악의 진실한 인식이 감정에 대립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인식 자체가 감정이 되어야 한다. 욕망은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감정에서 생긴 다른 욕망에 압도되거나 억제되어 버린다고 했다. 스피노자는 감정에 대한 이성의 무력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에게 최선의 생활은 이성에 따른 생활일 것을 주장한다. 이성을 이성으로 비판하는 순수 이성 비판. 칸트가 생각이 납니다. 다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성은 자연을 적대시하고 그것을 머리에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은 자연의 산물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의 힘을 인간에게 더없이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인간을 더 큰 완전성으로 추앙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성이 중요해. 자연의 힘에 의해 수동의 상태에 빠진 인간은 참된 의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능동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일이 가능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성밖에 없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또다시 생각나는 파트입니다. 코나투스 키워드죠. 코나투스를 이성의 지도에 두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재를 유지 또는 자기 실현을 진실로 유효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 생각하는 것. 확실히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다. 우리들이 감정에 지배되어 수동의 상태에 예속되어 있을 때는 전적으로 그러한 코나투스에 사로잡혀 타인을 적대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가고 있다. 그 결과 타인의 강력한 힘에 의해 압도되고 자기 파멸을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이거 윤리학이죠. 그러나 그 윤리학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이 코나투스의 에너지를 이성의 지도 아래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가 원한 최선의 생활이란 이 코나투스를 그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덕과 행복의 일치는 우리들이 수동에 예속되어
그저 감정에 지배될 때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이성에 따른 생활에서는 성취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멋진 말입니다. 파우스트적 세계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괴테의 파우스트 꼭 읽어야 되겠죠. 인간만큼 유익한 것은 없다. 현세의 긍정적 윤리, 역시나 홉스가 또 뒤에 나오고 있고요. 감정의 선악과 유용성, 감정적인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 이 좋은 내용들이 뒤에 거의 끝부분에 다 정리가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 한번 요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제 클래식 음악을 뭘 들어볼까요? 드뷔시 프렐리드 8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정적인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 우리는 보통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만사에 냉정하게 숙고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면 타산적인 그리고 내혹한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사람은 그 행동에서 개선을 도외시하는 비합리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면 계산적인 내혹한 사람보다 인정미, 인감이 넘치는 인간을 선택하기 쉽다. 이 점을 스피노자는 어떻게 보았을까? 재밌죠? 그에게 인감이 있는 사람은 수동감정에 예속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다르죠. 그에게 인감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수동감정에 예속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타인을 자신에 대립하는 자, 적대시할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협조하는 것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성적인 사람 쪽이 그에게는 인감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타인들에게 협조하는 것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성적인 사람 쪽이 그에게는 인감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한 사람은 냉정한 인간이긴 하지만 냉혹하고 타산적인 인간은 아니었다. 스피노자는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전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다운 것에는 완전히 무지하고, 후자는 자신 이외의 어떤 인간의 방식에도 따르는 법 없이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내용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내용만을 행한다. 그래서 나는 전자를 왜 후자를 자유인이라고 부른다. 즉 자유인이란, 중요합니다. 마지막, 개성적 주체적이며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그 자유는 감정에서의 자유나 사회에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 자유인이었다. 멋진 말이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즉,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다운 것에는 완전히 무지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 이외의 어떤 인간의 방식도 따르는 법 없이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내용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내용을 행한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전자를 노예, 후자를 자유인이라고 부른다. 즉, 자유인이란 개성적 주체적이며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개성적이며 주체적이며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주체적인 것이죠. 다양성. 그리고 그 자유는 감정에서의 자유나 사회에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사회 이런 데서 오히려 이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 자유인이었다. 사회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이 적극적이란 말, 능동이란 말이죠. 이 부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노자 에티카 그리고 정치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